2차 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의 성취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입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에 5.10 총선과의 결과 및 의의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해서 이제 표가 먼저 실려져 있는데요. 표를 확인하기 전에 이 5.10 총선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거, 우리가 줄여서 총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총선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을 지금 뽑는 거는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총선이라고 하고, 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이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5.10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제 선거를 할 투표권을 부여할 연령을 정하는데, 이때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사료에는 만이라고 표현하는 사료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만 없이 21세 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은 총선할 때 투표권이 몇 세 이상일까요? 지금은. 현재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하지요. 이때 좀 지금 시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따로 선거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5.10 총선거 때는 선거인 등록을 한 사람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고 했을 때 여성을 차별한다거나 또는 종교에 따라서 차별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민주주의의 4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구하고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고 지금 5.10 총선거는 남한 단독 선거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좀 김구나 김규식 같은 세력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10 총선거 결과 임기는 2년이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죠. 지금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이때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0 총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우리가 재헌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198명이 선출됩니다. 원래는 이제 남한 200명, 그 다음에 북한 100명에서 총 30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이제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100명을 뽑을 수 없는 것이고 남한에서도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98명만 선출이 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질문 1번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재헌국회의원이 198명만 선출된 이유가 뭐냐? 지금 힌트는 선생님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했지요. 여기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에도 보면 총선거 결과 정당별 분포가 나오고 원래 총 의석수는 200석인데 2석은 1949년에 채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석이 어디서 이제 안 된 거냐면 제주도 선거구의 두 곳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옆에 이제 수능 특강 자료가 있는데
이제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선거구가 총 3곳이었어요. 이렇게 북제주갑, 북제주군을, 남제주군. 그래서 3곳이었는데 이 중에 남제주는 보면 86.6%로 이제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하였는데 북제주 갑과 을군을 보면 지금 50%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으로 북제주군 갑과 을구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선거를 이제 무효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2개 선거구는 이제 이때 당선되지 못하고 1년 뒤에 다시 선거를 치러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10 총선거로 뽑힌 이제 정당별 분포를 보면 무소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승만 집계가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질문 1번에 답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가 제주 4.3 사건이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 3개 선거구 중에서 2곳에서 아까 북제주군 갑과 북제주군 을이었죠. 2곳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족수가 미달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그래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어요. 다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의 3개 선거구 중에서 2곳에서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막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되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던데 외우지 않아도 이런 자료가 이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말이죠.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는 3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그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가 50%가 되지 않는다. 즉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서 이 2곳에서의 선거는 무효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198명이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출된 5.10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들이 구성된 국회를 우리가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이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제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우리의 국호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이 민이 바로 국민이죠, 국민. 그래서 이 제헌헌법의 내용을 선생님이 실어 놓진 않았는데 이 헌법의 첫 시작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조선시대가 왕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구성하고는 그런 체제였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을 7월 17일에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고 이 제헌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간선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데 처음 대통령이 될 때는 국회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도 역임하거든요. 그때는 헌법을 개헌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발췌 개헌, 그 다음에 4.4 5.입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직선제로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그런 내용들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도입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를 하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이제 대통령만 뽑는 그런 체제로 이제 우리 헌법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때 남한이 만든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이 되었고요. 다음 달에 북한도 이제 정부 수립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북한의 이제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공화국이죠.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남한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각각 이제 정부가 세워져서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5.10 총선거의 어떤 과정과 의리를 살펴보았고요.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서는 이제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이 5.1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잖아요. 이 재헌국회가 한 일이 뭐냐?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2번에 보면 이 재헌국회가 한 일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이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이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과 농지개혁이 재헌국회가 한 일이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되지만 이제 내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각각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이제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을 하려면 이제 마구잡이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재헌국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빈칸 9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많이 하는데 이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여기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투고함을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우리 책에 보면 뭐 이광수, 뭐 최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사받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도 실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친일파 처단을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친일파 처단보다 중요한 것은 반공이다.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돼서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어서 결국 반민특위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이 정지되었고 친일 인사 대부분이 풀려나서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우리나라처럼 반민족 행위자가 있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세력들, 이제 그런 세력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이제 공소시효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때 그 처벌 기한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어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헌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했다.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인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북한에서 이미 토지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토지개혁을 할 때 원칙이 무상물수 무상분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토지개혁을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우리 남한 측의 농민들도 우리도 그런 토지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추진을 해요.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땅을 파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한 가구당 3정보, 약 9,000평으로 토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3정보만 가질 수가 있고 나머지 2정보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정보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서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급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농지를 받은 농민이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이 농지개혁을 할 당시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농지개혁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팔아가지고 농지개혁 대상의 토지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작농이 늘어났고요. 이제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지개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농지를 아파트에 대입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파트를 5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아파트를 3채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2채는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2채를 집 없는 사람들이 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농지개혁을 현대 아파트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한 가구당 3정보로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10 총선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5.10 총선거로 이제 구성되었던 재헌국회가 했던 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